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식물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물 파트는 제가 따로 빼가지고 특강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식물 파트 출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이제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사실은 그런 파트이긴 한데 이 내용이 뭐 전혀 이제 뭐 버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물이라고 하는 파트만 따로 좀 빼가지고요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물학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식물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식물의 구성이요. 자, 우리가 동물의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 동물 체계를 공부할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세포라는 것을 공부하죠. 자, 그리고 조직이라는 걸 공부하죠. 그리고 기관이라는 걸 공부하시죠. 자, 그리고 기관계를 공부하시죠. 자, 이렇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동물 할 때. 자, 식물은 이제 비슷한데, 식물은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자, 식물은 세포를 공부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세포 생물학을 다룰 때 이 세포 얘기를 식물과 함께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동물의 내용으로 사실은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조직은 동물의 조직과 약간 다릅니다. 동물은 기본적으로 상피 조직, 그 다음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은 신경이나 근육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기본 조직, 그 다음 표피 조직. 그러니까 그건 이제 동물의 상피 조직과 비슷하죠. 바깥쪽 표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표피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관다발 조직. 우리가 잘 아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기관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조직이 뿌리부터 줄기까지,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기관이 아니라 바로 조직계라는 걸 먼저 얘기할 겁니다. 조직계. 왜냐하면 뿌리부터 잎까지 다 이어져 있다. 뭐 예를 들면은 물관이라고 하는 관이 뿌리부터 잎까지, 줄기를 따라 잎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계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는 거고요. 동물처럼 기관계라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개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개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약간씩 다른데 그런 이제 구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의 그 조직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뿌리와 줄기와 잎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성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생장이 이제 식물과는 동물과는 약간 다르게 위로 커지는 생장도 있고 일기생장, 옆으로 커지는 그 부피가 커지는 생장도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이제 위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니까 나무의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데 벼를 보면은 이제 위로만 자라고 옆으로 자라진 않으니까 두께가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생장의 특징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생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생식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거의 출제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 작물 생리학 쪽을 공부하시면은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이 그렇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질의 수성과 영양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쪽은 역시 또 출제를 잘합니다. 이쪽은 출제를 잘하기 때문에 이 특징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호르몬에 대한 얘기들, 이 얘기 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트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광주기성이라고 해서 일장주기에 따라서 변화가 이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발생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5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많은 시험들에서 출제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다음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장, 물질 수송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강주기성에 대한 얘기죠. 발생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크게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세포의 구조는 여러분, 우리 일반 그 생물학 공부할 때 했던 세포의 구조에서 식물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파트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분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식물의 그 세포의 분열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먼저 그 용어 때문에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슈트게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슈트게라고 하는 것은 줄기하고 잎부분, 그러니까 지상부를 말합니다. 줄기와 잎부분, 이거를 우리가 슈트게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면 지상계죠. 지상계. 자, 식물은 지상계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뿌리계가 있습니다. 식물은 크게 뿌리계하고 슈트계, 뿌리계하고 슈트계, 지상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그림을 보니까 얘는 원뿌리하고 겹뿌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뿌리라는 거 하는 큰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뻗어나간 뿌리가 있는 걸 봤을 때 이 그림은 지금 쌍자엽 식물의 그림이죠. 자, 지금 우리 교재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34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쌍자엽 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쌍자엽 식물. 이건 지금 쌍자엽 식물, 쌍덩이 식물에 대한 얘기죠. 쌍자엽 식물. 쌍자엽 식물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쌍자엽 식물은 원뿌리라고 하는 뿌리와 겹뿌리라고 하는 뿌리가 있다라는 게 특징. 단자엽 식물은 수염뿌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단자엽 식물은 수염뿌리라는 게 있고 쌍자엽 식물은 이와 같은 원뿌리와 겹뿌리가 있는 게 특징. 그다음 위쪽으로 식물이 쭉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이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이 계속 이후 생장을 하거든요.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이 제일 끝에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생장을 해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끝눈이라고 합니다. 끝눈. 끝눈. 정화라고 부르는 거죠. 끝눈, 정화. 자, 그런데 이 끝에 부분 말고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있죠. 튀어나온 애들. 옆으로 튀어나온 애들은 가지를 치게 될 텐데 이런 걸 우리가 견눈, 치가라고 부릅니다. 견눈, 치가라고 부릅니다. 견눈, 치가. 결국 견눈도 한참 나가다 보면은 다시 끝눈이 되겠죠. 즉 정화가 되겠죠.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화라는 것과 치가라는 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잎이 지금 보이는데 잎은 엽신이라고 좀 불렀는데 이거를 잎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잎몸. 그 다음 엽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엽병은 여기서 빠져나간 이 부분이거든요. 엽병은 잎자루예요. 잎자루. 자, 이렇게 여러분 용어들을 이해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용어들. 자, 줄기야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지? 용어들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식물의 이제 구조를 이제 봤는데 그 안에 생장점이란 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생장점.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아래로 자란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도 자라고 이제 아래로도 자라게 되는데 자라는 부분은 항상 요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에.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단 분열주기라 불러요. 정단 분열 조직. 정단 분열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단은 줄기 쪽에도 있고 뿌리 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단이 이제 뿌리 쪽에 있는 정단이냐, 또는 줄기 쪽에 있는 정단에 따라서 둘로 나누죠. 하나는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고 다른 하나는 줄기 정단 분열 조직입니다. 둘 다 이제 위로 아래로 생장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항상 제일 끝에 있어요. 분열을 계속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쪽은 분열해가지고 계속 아래로 세포가 많아지는 모습이 되는데 내려가는 모습처럼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분열하면은 이 세포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럼 세포가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이 이제 늘어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열해가지고 아래쪽 간다기보다는 계속 분열해가지고 위쪽에 이제 세포들이 채워지게 되니까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세포도 분열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세포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 형성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형성층은 옆으로 커지는 걸 말한다. 형성층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줄기 부분을 자른 모습인데
줄기 부분 자른 모습인데 줄기 부분에 이렇게 이제 형성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소위 이제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거죠.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는 코르크 형성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쪽 부분에는 코르크 형성층. 이런 코르크 마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코르크 마개를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추출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것도 있고 코르크 형성층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쭉 들어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열을 해요. 그럼 분열하게 되면 이쪽으로 역시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늘어나면서 새롭게 분열한 것들은 안쪽에 있고 이미 분열한 것들은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요. 그래서 점점 분열해서 채워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피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피 생성한 것들은 나무라고 그랬죠. 나무에 나이테 있죠. 그게 이제 안쪽에 있죠. 이 안쪽에 나무에 그 나이테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안쪽에 물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안쪽에 나이테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이제 다시 조직으로 넘어와 볼게요, 여러분. 다시 조직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조직으로 넘어와서 346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자, 그래서 조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보면 347페이지에 표피 조직과 기본 조직과 관다발 조직.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표피 조직은 바깥쪽에 있는 조직 있죠. 이걸 우리가 표피 조직이라 부르고, 그 다음 관다발 조직은 물관과 체관이에요, 이건요. 물관과 체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고, 물관과 체관이 있는 것이 관다발 조직. 그 다음 기본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 사이에 있는 것들, 이게 기본 조직인데 얘를 왜 조직계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이거를 조직계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게 시스템이 된 이유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관다발 조직이 안쪽에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표피 조직이 있고 그 사이에 기본 조직이 있는 모습이 입까지 똑같이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림 보시면요. 그래서 관다발 조직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기본 조직이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표피 조직이 있죠. 자, 기본 조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기본이 되는 조직이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통은 분열을 되게 잘하는 부분입니다. 즉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은 분열을 잘 못하고 이 기본 조직 쪽에서 분열을 한다든지 또는 광합성한다든지 또는 영양분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기능한 게 기본 조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잠깐 보시죠.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3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표피 조직은 엽록체가 없어요. 바깥쪽에 있는 건데 이거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큐티클이라고 하는 왁스창이 있기 때문에 물질의 출입을 막는 게 특징. 큐티클은 왁스예요. 큐티클이라고 하는 그 왁스층이 있습니다. 즉 기름층이에요. 그래서 물도 이동을 못하고 심지어 공기 이거 기체 있죠. 이산화탄소와 산소도 이동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표피 조직에 있는 공변세포. 여기 이건 이제 엽록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엽록체가 있고 기공을 형성할 수가 있다. 표피 조직 중에서도 공변세포는 약간 독특한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기본 조직 있죠. 자, 기본 조직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유조직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조직. 자, 세포벽이 얇고 원형질이 풍부하다. 왜냐하면 얘들은 1차 세포벽밖에 없는데 분열을 잘하기 때문에 얘들은 세포벽이 얇은 게 특징. 그 다음 동화작용할 수 있다. 광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 적어놓으십시오. 동화작용의 광합성. 그 다음 저수, 저장. 물질들을 저장할 수 있죠. 녹말 등을 저장한다. 녹말 적어놓으십시오. 녹말 있죠, 녹말. 녹말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관다발 조직. 역시 물관부와 체관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표피 조직계를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피 조직. 공변세포라든지 표피세포라든지 뿌리털. 뿌리털 요거 표피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 관다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 물은 물관, 양분은 체관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물관과 체관이 모여 있는 곳 있죠. 요걸 중심주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중심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중심주죠. 이런 부분이 중심주입니다. 물관과 체관이 모여 있다. 가운데 있는 게 물관이고요. 요 주변에 있는 게 이제 체관이거든요. 가운데 십자가 모양처럼 되는 거 있죠. 이게 물관이고요.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체간이에요. 왜 십자가 모양으로 했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물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물관들이 모여 있는 게 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물관들이 모여 있거든요. 물관들이 있고 그 주변에 여기에 이제 체관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중심주가 있죠. 요 모습이죠. 이게 중심주거든요. 중심주. 중심주라고 하는 것은 관다발 조직이 모여 있는 곳. 배열은 종과 기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그 그림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 시험은 워낙 이제 뭐 그림 안 그리니까요. 그 형태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물관 요소와 헛물관이라는 표현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물관 요소라고 부르는 애예요. 물관 요소. 이런 것을 물관 요소라고 한다. 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헛물관은 이런 게 헛물관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물관처럼 관이 있는 게 아니라, 관은 관이죠. 근데 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고 붙어 있죠. 뾰족하게 되고 붙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헛물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체관입니다.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체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을 또 만들어 놓은 것처럼 형태를 만들어 놓았는데 특징이 그 주변에 동반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체관이라고 하는 애가 체관 요소, 체관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는데 이 체관은 그 안에 이제 핵이 없어요. 핵이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엽록체도 없고, 뭐 이런 소기관들이 다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는 있어요. 이거 살아 있습니다. 이거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은 할 수 있어요. 특징이 요거는 죽었죠. 요거는 물 안에 세포질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이건 세포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세포질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세포질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가지고 반응하는 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얘는 죽었습니다. 얘는 사망이에요. 죽은 세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물이 이동을 할 때 마치 수증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 그 수도관에 물이 흐를 때 수도관 안쪽에 벽면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게 물관입니다. 반면에 체관은 이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설탕이 이동을 할 때 그 설탕이 이 안쪽에 있거든요. 설탕이라는 것이 이동을 할 때 설탕이 녹아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이죠. 능동성과 수동이 다 가능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349페이지인데 34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있고요. 거기에 물관부라고 하는 것들에 죽은 세포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체관부라는 것들에는 살아있는 세포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때 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체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 그 옆에 동반세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반세포라고 하는 애가 존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물질들, 성분들을 그 체관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관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동반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를 딱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본 조직계라고 나와서 유조직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유조직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자, 이런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2번 광합성한다. 잎의 기본 조직으로서 여빅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은 광합성할 수 있다. 여빅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광합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저장 능력 있다라는 표현 나왔죠. 저장 능력 있다고 하는 표현. 자, 여기서 여빅세포라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뿌리, 줄기, 잎인데 잎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잎에 보시면은 여기 여빅, 색상여빅이라는 표현 나왔죠. 해면여빅이라는 표현 나왔고요. 색상여빅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이 쭉 늘어서 있을 때 차곡차곡 빼곡 채워져 있으면 이걸 책상여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아래 이제 띄엄띄엄 비어있는 공간들이 보이면 이걸 우리가 해면여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광합성을 잘하죠. 특히 책상여빅 쪽이 광합성 잘합니다. 왜냐하면 잎의 이런 모습에서 위쪽으로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위쪽에 다리를 비추고 있을 때 책상여빅이라고 하는 것들이 광합성을 잘하게끔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표피조직이죠. 표피조직들. 그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 관다발 조직들입니다. 관다발 조직들. 관다발 조직들 안쪽에 물관과 체관이 있는 게 보이시죠? 식물에서는 잎의 이 위쪽 부분, 잎에 있을 때는 위쪽 부분이 물관이고요. 아래쪽 부분이 체관이에요.
뭐 이런 모습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349페이지죠. 349페이지 2번 각주, 맨 밑에 2번 각주를 보시면은 물관부의 세포들은 원형질이 없어요. 즉 세포질이 없고 비어있는 공간이 되니까 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세포라는 게 나왔죠. 기본 조직 중에 유세포. 세포벽이 얇은 1차 세포벽이 이루어져 있다. 이거 분열 능력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분열 능력이 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뿌리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갔죠. 뿌리. 자, 여기 이제 뿌리의 모습이죠. 뿌리의 모습. 자, 뿌리는 아래쪽이 분열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열하는 지역. 그냥 분열을 한 세포들은 위쪽으로 가가지고요. 길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보니까 이제 길어진 세포들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에 비해서 길어지죠. 그래서 이 위쪽을 이제 신장대, 성숙대라고 불러요. 분열한 세포들은 위쪽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제일 앞쪽에는 뿌리 골무가 있어가지고 이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뿌리의 단면의 안쪽을 보게 되면은 물관과 체관이 가운데 들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자, 뿌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 중에 35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2번의 근계. 자, 외떡잎 식물은 수염 뿌리로 되어 있고 반면에 쌍떡잎 식물은 원뿌리와 겹뿌리가 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이 그 그림이었죠. 자, 그 다음 3번 표피. 자, 표피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뿌리털이 나 있어요. 뿌리털이 막 엄청나게 나 있어요. 털과 뿌리털. 그 부분이 물을 흡수하는 데 필요하죠. 표피를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물을 흡수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뿌리털하고 겹뿌리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겹뿌리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뿌리털은 표피가 변해서 나온 것이고 겹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관다발 조직이 있죠. 이 안에 내초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있으면 그것은 겹뿌리라고 부릅니다. 겹뿌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뿌리털이고요. 안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것은 겹뿌리라고 부르거든요. 겹뿌리가 훨씬 더 두꺼운 뿌리죠. 말 그대로 뿌리예요. 털이 아니라. 자, 그 다음 이제 뿌리 안쪽에는 뭐 순서대로 피층, 그 다음에 내피, 중심조 순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피층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쪽에 내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심조하고 구분을 이제 해주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내피입니다, 여러분. 피층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이 이제 내피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죠. 내피가 둘러치고 있고요. 그 내부에 관다발 조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십시다. 이번엔 줄기죠. 그럼 줄기는 뭐 크게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줄기는 크게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줄기는 별로 할 얘기는 많지 않은데 우리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관다발 형성층이 있다는 거였죠. 관다발 형성층, 관다발 형성층, 관다발 불응켜, 관다발 불응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관다발 불응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이 뭐 하는 자리다? 예, 분열할 수 있는 자리다. 분열. 분열을 막 한다. 분열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분열하고 이쪽으로도 분열하고 커진다. 그때 안쪽에 있는 것은 이제 물관부가 있죠. 바깥쪽에는 체관부가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물관부가 분열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채워진 게 이게 뭡니까? 나이테죠. 이게 나이테입니다. 물관부적인 분열을 만드는 게 나이테죠. 나이테를 갖고 있는 것은 나무죠, 여러분. 나무. 나무는 쌍떡잎 식물이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쌍떡잎 식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쌍떡잎 식물 그리는 거예요. 외떡잎 식물은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떡잎 식물은 관다발 형성층이라든지 불응켜가 없으니까요.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갖고 있는 것은 이거 뭡니까? 당연히 쌍떡잎 식물입니다. 당연히 쌍떡잎 식물. 자, 쌍떡잎 식물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자, 다음 353페이지를 보시면은 잎이 있죠. 자, 잎,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 구분해 놨죠. 자, 용어가 다르죠. 우리 쌍떡잎 식물 기준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엽병, 잎자루, 그 다음에 엽신, 잎몸, 엽맥이 그물맥이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물맥, 그물처럼 이제 되어 있죠. 잎맥이 그물처럼 되어 있다. 이게 잎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물처럼 잎이 되어 있는 애들이 이게 쌍떡잎 식물이죠. 외떡잎 식물은 줄기가 있으면 우리 그 여러분 잡초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잎사귀가 나 있죠. 그 잎사귀가 잎맥을 이렇게 나란히 돼 있죠. 나란히 맥이죠. 자, 그래서 거기 표현 보시면요. 외덩이 식물은 엽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엽초라고 합니다. 엽초. 엽신 엽맥이 있을 때 엽맥은 또 평행맥이 특징인 거죠. 자, 상피세포, 큐티클층, 왁스층,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백조직, 책상조직과 여백조직 광합성하는 지역이죠. 하면 표피, 기공 등이 많죠. 그래서 공변세포들이 물을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앞으로 가보시면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쭉 가보시면은 345페이지에 345페이지를 펴실까요? 자, 거기에 보시면 분열 조직이라고 실내 밑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생장점. 생장점은 정단 분열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 줄기 정단 분열도 있고 뿌리 정단 분열도 있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커지는 것은 관답을 형성층, 이게 생장한 애들, 코르크 분열 조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식물의 그 기관 중에 이번에는 꽃 부분이죠. 꽃 부분. 자, 역시 이 그림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꽃이 있다는 것은 쌍덩이 식물입니다. 꽃이 있다는 것은 쌍덩이 식물입니다. 꽃이 있다는 것은 쌍덩이 식물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꽃받침. 그 다음 이 안쪽에 화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간혹 열매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사과 드셔보셨죠? 이게 이제 사과가 될 때는 화탁 지역이 사과, 그 알갱이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 그 위쪽 지역에 이제 암술이 있죠. 그 사과 꼭지 부분이 있죠. 사과 꼭지 부분. 그 지역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수술과 암술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얘기 또 아시죠, 여러분? 수술과 암술. 그래서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암술 머리가 있죠. 그 옆엔 수술들이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날리면은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요. 수정이로 하는데, 수정이로 할 때는 꽃가루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가지고요. 요 밑에 부분에 이제 씨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씨방이라고 하는 것 안쪽에 미씨가 있는데, 거기 결합을 해요. 지금 그림에 이제 표현된 게 그거죠. 자, 여기에 이제 꽃가루가 오게 되면은 꽃가루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려가요. 꽃가루 관을 따라서 내려가죠. 삥 들어가서 가면 여기에 난자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죠. 난자에 해당하는 게 아이세포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처럼, 사람이 수정을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수정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수정을 해가지고 접합자가 만들어지고요. 접합자. 자, 얘가 분열을 해가지고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이 배아가 바로 개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분열하니까 이 안쪽에 이제 그 배아의 부분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 안쪽에 들어갔죠. 그리고 바깥쪽 핑이 둘러친 것이 열매가 된 거죠, 열매. 그럼 이 안에 이제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종자라고 하는 것, 씨앗이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포자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포자체는 EN을 형성한 다음에 분열을 막 할 수 있는 거 있죠. N을 형성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EN을 형성한 다음에 막 분열하는 걸 우리가 포자체라고 합니다. EN에서 분열할 수 있는 것을 포자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54페이지 보시면은, 수술과 암술, 꽃잎, 꽃받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종자가 있는데, 종자는 앞에서 이제 배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배아. 자, 배아라는 게 들어있고, 그다음 배젖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들어있고, 간혹 떡잎이라고 하는 것에 영양분을 조정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열매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하는 애가 얘입니다. 얘가 이제 그 배아죠, 배아. 배아라고 하는 애가 상배축이라고 하는 것과 하배축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축인데 상축과 하축이죠. 이게 배아예요. 이게 배아입니다. 이게 배아예요. 자, 그럼 이 배아가 막 이제 커져 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할 텐데, 그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이 떡잎 부분이죠. 지금 쌍떡잎 식물의 경우에는 떡잎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외떡잎 식물을 보게 되면은 떡잎이 되게 작아요. 떡잎이 되게 작죠. 요거밖에 안 되니까. 저쪽 것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작죠. 대부분은 배젖, 이 부분이 배젖이거든요. 배젖의 영양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모습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배축과 하배축이라고 하는 것은 배아고요. 그 배아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은 떡잎이 될 수가 없겠죠. 배젖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배젖이라고 하는 애가 영양분을 제공하고, 외떡잎 식물은요, 쌍떡잎 식물은요, 배젖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떡잎이 제공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요, 이 개체가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이 부분이 분열을 해가지고 옥수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 부분이 분열해가지고요, 만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내가 뭐가 될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있다가 분열하면서 이제 개체가 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자엽초라고 하는 것은 요 상배축이 이제 위로 올라올 때 감싸주는, 보호하는 그 부분이에요. 보호하는 부분.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식물로 본다면은 잎사귀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잎사귀 있죠. 그죠? 그 잎사귀들 풀 날 때 그 잎사귀처럼 감쌉니다. 자, 근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뿌리 쪽이겠죠. 뿌리로, 뿌리가 이제 아래쪽 자라갈 때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근초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자, 이름들 뭐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외떡잎 식물, 산떡잎 식물 비교해서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이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종자라고 하는 걸 다시 볼게요. 355페이지 종자입니다. 식물은 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거치식물이라고 하는 것 이상에서만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와 배젓, 떡잎과 열매가 있다. 배는 뭐 어떤 경우든 다 갖고 있어요. 뭐 거치식물이 되었건 뭐 속치식물이 되었건 쌍떡잎 식물이 되었건 외떡잎 식물이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배젓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도 하고 안 갖고 있기도 하죠. 갖고 있는 애들은 배젓의 영양분이고요. 안 갖고 있는 애들은 배젓의 영양분을 떡잎에 옮겨준 거죠. 그다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담고 있는 조직 열매인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먹거나 하죠. 동물들이 먹죠. 그러면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널리 퍼뜨릴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열매를 따먹고 씨앗들을 널리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널리 퍼뜨려 가지고 분열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식물의 생장 해가지고요. 이 글이 나와 있죠. 식물의 생장, 밀계 생장, 정단 존직에 의한 분열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단 분열조직이 줄기 정단 분열조직하고요. 뿌리 정단 분열조직이 있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줄기 정단 분열조직과 뿌리 정단 분열조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위로 아래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기 생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기 생장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이제 커지는 걸 말하는 건데 거치식물이나 쌍떡잎 식물은 옆으로 커지는 게 가능해요. 두께가 두꺼워지죠. 거치식물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소나무. 쌍떡잎 식물은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꽃. 자, 그럼 장미라고 하는 애들이 또 이제 커질 수 있잖아요. 옆으로 나무처럼. 그치? 하지만 일기생장밖에 못하는 애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기생장밖에 못합니다. 자, 분열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관답을 형성층 쪽에서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코르크 형성층 쪽에서의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내용 보시면은 뭐 코르크화라고 하는 것이 주피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코르크 형성층에서 코르크질이 분비가 되면은 코르크층이 만들어지면서 단단해지죠. 그런 것들이 물의 증발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피 생성을 할 때 반드시 코르크도 생성이 되어 가지고요. 주변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교재 356페이지에 맨 아래쪽을 보시면은 코르크 형성층이 만든 방수된 세포 덩어리를 우리가 주피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피라고 하는 것들은 코르크 형성층에서 만들어낸 지역들이고요. 그 지역들이 단단하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물의 증발을 막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물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여러분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있죠. 그럼 지금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쌍떡잎 식물, 외떡잎 식물의 비교.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쌍떡잎 식물은 수염뿌리입니까? 원뿌리입니까? 쌍떡잎 식물은요. 쌍떡잎 식물하고 외떡잎 식물을 비교했을 때 수염뿌리 어느 쪽? 이쪽이 수염뿌리. 이쪽이 수염뿌리죠? 이쪽은요. 원뿌리. 이쪽 원뿌리. 원뿌리. 예. 오케이? 자, 쌍떡잎. 떡잎 몇 개? 떡잎이 2개죠. 떡잎으로 하면 이건 2개죠. 이거는요, 1개죠. 그죠? 예. 영양분은 어디에 저장된다고 했어요? 종자의 영양분은 어디에 저장된다? 쌍떡잎 식물은 떡잎. 예, 영양분. 종자 영양분 있죠. 종자 영양분. 종자의 영양분 있잖아요. 종자 영양분. 이거 어디 있다고요? 이건 떡잎. 이거는요, 배젓. 이건 배젓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인맥을 봤을 때 그물맥, 나란히맥. 얘는 그물맥. 얘는요? 얘는 나란히맥. 자, 입자루 얘는 있죠. 얘는 입자루 있죠. 얘는 입자루 있고 얘는 있습니까? 얘는 없죠. 얘는 엽초라는 게 있죠. 엽초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관다발 봤을 때 쌍떡잎 식물은 규칙적 관다발. 규칙적
규칙적 관다발. 열단의 식물은요, 산재 관다발. 산재 관다발. 그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들을 좀 여러분이 구분하셔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쌍따옴 식물, 열단 식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물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마쳤는데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이름들 잘 익혀 나가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은 물과 무기질의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과 무기질 수송. 물과 무기질은 물간 통한 수송이죠. 그때 물간 통해서 물이 이동할 때 수분 포텐셜 차에 의해서 이동한다. 그래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쪽이 뿌리, 그 토양 쪽이죠. 토양 쪽이 수분 포텐셜이 높습니다. 토양 쪽이 토양 쪽이 수분 포텐셜이 높은 편이고요. 수분 포텐셜 낮은 쪽이 대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그때 잎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을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증산작용이 일어났을 때 자유로운 물 분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수분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물이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뿌리 쪽에서 물을 빨아들일 때는 주로 상표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고, 줄기 쪽에서는 수분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수분 포텐셜은 자유로운 물 분자를 가진 정도죠. 자유로운 물 분자를 가진 정도.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자유 물 분자의 어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 물 분자가 많으면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순수한 물은 수분 포텐셜이 0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죠? 수분 포텐셜 0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순수한 물은 0 메가파스칼이다. 자, 그러면 용질이 많아지면 수분 포텐셜은 낮아지죠. 용질이 많아지면 수분 포텐셜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용질이 많아지면 자유물 분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자유물 분자가 지금 최대로 많이 있다. 순수한 물. 이걸 이제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물 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많아진 거죠. 적어진 거죠. 용질이 많아지면은 순수한 물이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게 되죠. 자,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용질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용질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도 낮아지고 있는 거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용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용질 포텐셜은 낮아집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용질이 많아지는데 왜 용질 포텐셜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용질에 대한 포텐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용질에 대한 포텐셜을 사실 얘기한 게 아니라 수분 포텐셜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분 포텐셜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수분 포텐셜이 0이야. 그럼 순수한 물. 근데 용질이 많아. 그럼 수분 포텐셜은 음의 값이지. 그래서 용질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값이라고 표현해요. 그거 좀 특이하지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압력 포텐셜. 압력 포텐셜은 점점 압력이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압력 포텐셜은 말 그대로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플러스 값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 포텐셜은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분 포텐셜, 압력 포텐셜 또는 용질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이 여러분 수능에서 여러분 만약에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수분 포텐셜은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 합이라고 했을 때 용질 포텐셜은 삼투압과 비슷하고 압력은 팽압과 비슷하고 수분 포텐셜은 흡수력과 비슷한 의미거든요. 흡수력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흡수력이 어떻게 돼라고 했을 때 삼투압과 팽압의 그 비를 계산해 가지고요. 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게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식물이 이렇게 있다면 식물 세포 삼투압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삼투압. 만약에 식물 세포가 삼투압이 바깥쪽보다 높아요. 그럼 이제 물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물은 들어오려고 하죠. 삼투압에 의해서 물은 들어오려고 하고, 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팽압이죠. 팽압. 팽압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삼투압과 팽압의 차가 뭡니까? 흡수력이죠. 흡수력.
이거의 차는 뭡니까? 흡수력입니다. 흡수력. 그래서 삼투압이 큰데 생압이 좀 작아요. 그러면 흡수력이 큰 거잖아요.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 센 거니까요.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수온 포텐셜이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좀 약간 이제 말을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온 포텐셜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현되면서 물이 어떻게 이동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온 포텐셜은 주변에 있는 것과의 비교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다 세포 안에서의 그 양상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약간 반쪽짜리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온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대학에서는 다 쓰는 겁니다. 시험 문제도 우리는 저게 다 나오게 돼 있죠. 자, 뿌리 부분에서는 삼투 현상으로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게 돼 있죠. 뿌리털로부터 피층을 통해 가지고 내피를 통해서 중심주까지 들어오게 되죠. 이거 여러분 뿌리를 얘기했을 때 바깥쪽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죠. 자, 수온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에 대한 그림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뿌리털에서는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 이온들을 내보내고요. 플러스 이온들은 내보내고요. 마이너스 이온들을 갖고 들어와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온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인산이라든지 또는 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물이 이제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인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식물 성장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인산염, 질산염 같은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안쪽에 마이너스 이온을 갖고 들어와요. 안쪽에. 그럼 물이 이제 빨려 들어오는 거죠. 물이. 이렇게. 그래서 삼투 현상으로 뿌리털에서 물을 빨아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식물 안쪽으로 물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를 따라서 들어오면 아포플라스틱 경로. 아포플라스틱 경로라고 하는 것은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반면에 심플라스틱 경로는 세포의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들어오는 것.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세포를 통과해 오듯이 들어오는 것. 자, 이것이 심플라스틱 경로입니다.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들어오는 것과 같이 간단하게 들어온다. 자, 이걸 이제 외울 때 심플라스틱 경로는 그냥 쉽게 그냥 심플하게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포 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니까 아포 이렇게 아포 이렇게 외웁시다. 아포플라스트. 사실 이제 아포플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적이라는 표현이고 심플라스틱 경로는 살아있는 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다. 그럼 물이 들어올 때는 표피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피층적을 통해서 내피를 통해서 중심주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중심주에는 물관과 체관이 있는데 물관으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자,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형질, 이게 원형질 연락사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원형질 연락사예요. 자, 심플라스틱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이 파란색이 심플라스틱 경로예요. 파란색이 심플라스틱 경로. 색깔이 약간 좀 잘못 그려졌는데 심플라스틱 경로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반면에 요거 있죠. 요게 앞에 플러스 경로. 요게 앞에 플러스 경로. 앞에 플러스 경로는 요거. 자, 우리 교재를 볼게요. 357페이지입니다. 자, 수분의 흡수. 뿌리털과 토양 입자 사이의 수분 포텐셜의 차이에서 토양에서 뿌리털로 흡수가 된다. 삼투 현상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용액은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 세포 간에 이동을 하게 되고 이를 부피 유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 수분 포텐셜은 용질 포텐셜과 압력 포텐셜 합이다라는 말 마지막에 있는데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고 무기염류의 흡수. 무기염류는 대부분 다 음이온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내용을 볼 때 5번째 줄 가보시면요. 양성자는 밖으로 내보내는데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도 내보내는데 그 줄 끝에 가보시면 양성자와 음이온을 같이 세포에 들어오는 촉진학산이 이루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음이온이 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음이온을 띈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은 뭐 양이온을 띈 무기분자나 음이온을 띈 무기양분을 모두 세포에 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음이온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이온이 들어오니까 물도 빨려 들어오게 될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토양으로부터 뿌리를 통한 물이 이동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뿌리털을 통해 흡수된 물이 식물에 차 있어서 내부로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359페이지. 아포플라스 경로라게 나왔죠. 아포플라스 경로. 아포플라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세포 벽 사이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아포플라스 경로. 반면에 그 밑에 보시면 심플라스 경로라는 게 있죠. 심플라스 경로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경로. 이것이 이제 아포플라스 경로와 심플라스 경로 차이. 자,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데,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게 되는 힘은 뭡니까? 증산작용인데, 그럼 수분 포텐셜의 차이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공의 개폐와 증산작용. 자, 기공의 개폐를 하면서 물이 공기 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뿌리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물을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공변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공변세포는 엽록체도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물을 안쪽에 빨아들이게 되면은 자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부분에 기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기공을 통해서 물은 나가지만 사실은 CO2하고 O2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은 기공을 열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기공을 열게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기공을 열게 하는 조건들. 첫 번째는 청색광이고요. 두 번째는 생체시계고요. 생체시계고요. 세 번째는 잎 내부에 존재하는 CO2의 농도가 낮아짐.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만족을 해야 돼요. 세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기공을 열게 하는 것은 청색광이 비춰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광합성할 수 있는 해가 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체시계가 작동했을 때고요. 그다음 잎 내부의 CO2 농도가 낮았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공 그 공변세포라는 거 안쪽으로 요 K 플러스 이온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상투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이 공변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그걸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청색광이라든지 잎 내부의 CO2가 낮다든지 생체시계라고 하는 것이 기공을 여는 것이다. 그럼 기공을 닫게 되는 것은 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됩니다. 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돼요. 자, 또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있다 하더라도, 물이 과다하게 증발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3요소가 다 있다 하더라도, 3요소가 다 있다 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수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면, 즉 물이 공변세포를 통해서 기공을 즉 통해서 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앱십스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공변세포로부터 K 플러스를 유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변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물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기공이 닫히게 되죠. 이런 조건이 이제 기공이 닫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역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특징들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뭐 기공 닫는 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우리 교재 362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기공의 개폐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공의 열림, 언제 열린다고 그랬어요? 청색광이 비쳤을 때, 또는 이산탄소형이 낮을 때, 또는 생체 시계의 역할을 할 때죠. 자, 그때 기공을 어떻게 한다? 열게 할 수가 있다. 청색광 비치게 되면 공변세포 내로 K 플러스 이온이 공변세포 들어가게 되고, 그럼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물이 유입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것은 저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없거나, 또는 수분 스트레스가 커졌을 때, 그때 앱집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공변세포로부터 물이 빠져나갈 때, 그때 또 이제 기공이 닫힐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공의 닫힘까지였고요. 지금 한 얘기는 물관에서의 물의 흐름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물관에서 물의 흐름을 일으키는, 즉 토양으로부터 잎 쪽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물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 특징들 여러분 좀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밑에 이제 내용인데, 무기영양분들, 이건 물관 따라서 이동하는 무기영양분들을 표현했고, 아래에 보시면은 그 무기질들을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그 N 질소죠. 요거 단백질이라든지 즉 효소를 만드는 성분이죠. 아미노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단백질이니까 이게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황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E는 핵산을 구성하는, 즉 DNA나 RNA를 만드는 성분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핵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 그 마그네슘 보이시죠?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성분입니다. 엽록소 안에 들어있는 성분. 이게 없으면은 잎이 이제 광합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그 위에 보시면은 식물에 필요한 무기영양소들 정리해놨어요. 뭐 다량원소도 있고 미량원소도 있는데, 많은 것 뭐 적은 것 편한 거겠죠. 자, 식물 내부에 적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까 최소율의 법칙, 최소한의 만큼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이젠 체관에서의 수송이 있습니다. 체관에서 수송. 자,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 즉 설탕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설탕 꼭 기억하시고요. 설탕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설탕이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이동하는 방법은 압류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압류설은 이제 뭐냐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설탕입니다. 즉 포당을 만들면은 설탕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내보냅니다. 식물이 자기가 광합성해가지고 만든 포도당을 자기가 저장하고자 할 때는 이걸 녹말로 만들죠. 포당을 녹말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하겠다. 저장한다고 했을 때에는 녹말로 만듭니다. 하지만 설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동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동시키겠다. 절로 이동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동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체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체관에 이제 설탕이 많아지게 되면은 물이 빨려 들어오잖아요.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빨려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이제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압력이 커지면은 뭐 위든 아래든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동하게 돼 있어요. 위든 아래든. 그럼 이제 설탕이 다 퍼지게 될 것이고 체관 따라서요. 그럼 퍼지게 되면 얘들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있다는 거죠. 자, 광합성하지 못하는 세포들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뿌리 쪽이죠. 그래서 얘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체관을 통한 양분의 송인데 체관을 통한 양분의 송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탕이라고 하는 애가 압력에 의해서 주변으로 퍼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363페이지를 보시면 체관에서의 그 수송이 있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잎에서 만들어진 당, 설탕이라고 하는 애가 능동송으로 체관 요소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 농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저기 이제 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물이 들어가면 큰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주변에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식물의 구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광과 체관에서 수송을 이제 봤는데 이게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파트이기도 해요. 식물의 뭐 구조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물광과 체관 수송을 아주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수온 포텐셜의 개념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들 좀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식물의 호르몬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교재 369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